적으로 공기라는 물체가 있다 치면 면 접촉했네? 수직항력 이쪽으로 받겠네? 물체는 수직항력 이쪽으로 받겠네? 물체가 받는 수직항력, 요 면에서 받는 수직항력은 항력 방향의 수직 중에 이거보다는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요령으로 수직항력과 유사한 방향으로 양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또 하나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자, 이렇게 양력을 받을, 그래서 양력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 그럴 양력 받을 물체는 모양이 납작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단면인데 요 면 안 보이죠? 그래서 납작하면서 길쭉한 옆면의 모습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는 무시합니다. 여기는 무시해요. 너무 좁잖아. 그래서 무시할 거고요. 자, 이 면에 공기가 부딪힐 건데, 이렇게 납작하고 여기 작고 하다 보니까 얘가 양력을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양력을 안 맞는 방법. 항력도 매우 작게 받고 양력을 안 맞는 방법이, 바람이 이렇게 불긴 부는데 물체가 이렇게 생겼었으면, 이게 굉장히 좁으니까 공기가 그냥 쓱 지나가기 때문에 쓱 지나가면서 뭐 압력 잘 만들 건데 해가지고 딱히 양력을 안 만들 수 있는 건데, 항력과 양력 모두 안 만들 수 있는데, 그 상태에 대해서 바람을 맞는 머리 쪽이 실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되려면은 머리가 회전해서 들어 올려져야 되는 거죠. 항력이나 양력을 안 받을, 이렇게 바람하고 나란한 모양으로 납작한 모양이 형성이 되었을 때에 비해서 그 기준으로 머리가 바람을 맞는 부분이 지금 문제 상황이 되려면 들어 올려지는 회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양력을 받는다. 바람을 맞는 머리가 돌아가면서 들어 올려지는지 내려지는지 하는 방향으로 양력은 발생한다라고 방향 판단하는 방법에 뭐 이런 요령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건 무슨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실수 안 하고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중에서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좀 연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서 얘기해봤는데, 직관적으로 우리 생각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뭐 이거 따르고 아닌데 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서 이렇게 하니까 쉽네 그러면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력 방향 결정하는 거, 마그누스인 말고 양력 방향 결정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특히 3번의 방법이 마그누스인 결정 방법, 마그누스인 방향 결정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바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력, 그렇구나, 양력 효율수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양력 방향은 세 가지 일단은 제한을 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실전 문제에서도 뭐 간단하게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그 기출 문제도 있고 우리 연습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력 효율지수라는 거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도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원반을 던졌나 봐요. 동그란 원반인데 납작해서 옆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두툼하다가 더 얇아진 이런 모양의 원반을 뭐 회전도 시키면서 어쨌든 던졌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해봐. 이게 뭐 좀 회전도 할 텐데 내가 싹 날렸더니 쭉 날아가는데 지금 확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좀 기울어진 채로 날아가고 있는 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더라도 현재 내가 이쪽에서 원반 날려서 이렇게 지나는 순간이었다 치면은 다시 너 정지, 원래는 정지한 공기에 대해서 이게 날아가는 건데 네가 정지하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기는 이렇게 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세타 90만 세타 아실 필요 없고요. 자세가 감각 양각 알 필요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 각도가 35도라고 표시된 요 각도가 현 문제에서는 자세각이자 안각이자 공격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거의 없는 문제들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항력 방향은 어디? 내가 받는 항력 방향은 생 오른쪽 방향, 물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물체가 있다 치고 그러면 공기의 상대 속도 방향 그대로 항력 방향 이쪽으로 라고 하면 되겠고요. 양력 방향은 어디냐 그랬을 때 그런 방향의 수직이니까 이쪽 저쪽 둘 중에 하나, 하다 보니까 연직 윗방향 아랫방향 둘 중에 하나겠네 싶은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첫 번째 방법 딱 보니까 나는 보면 알아. 물체가 이렇게 둥글넓적하면서 단면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공기가 날아와서 선풍기를 틀었다 치면 이게 아무래도 그런 바람 맞으면서 뒤로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런 바람에 의해서 뜨겠냐 가라앉겠냐 했을 때 뜰 것 같은데요 하면 저쪽이요. 뭐 그런 게 첫 번째 직관으로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 이렇게 올 때 요런 면 아주 좁은 이 머리나 꼬리 요 면은 없다 치고 이 물체에는 이쪽 면, 그림상으로 아랫면, 이쪽 면, 윗면 해가지고 구분되는 의미 있는 면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윗면, 아랫면 중에 이렇게 날아오는 공기는 이렇게 되느라고 이 면에 직접 타격을 가하진 않으니까 무시하시고, 요쪽 면에 공기가 부딪히겠구나.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면 요쪽만 보면 된다.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런 면에 와서 부딪히면 이렇게 튕겨 나가겠다. 그 반대 방향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둘 중에는 이쪽 방향에 가까우니까 그 반대 방향, 이게 양력 받는 방향이구나 하면 되겠고요. 또는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물체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은 무시하니까 여기에 공기라는 물체와 원반이라는 물체가 접촉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 접촉하면 원래 이제 습관적으로 수직항력, 마찰력 얘기했듯이 물체가 다들 양력 계산하는 중에는 공기라는 물체, 원반이라는 물체, 원반이 받을 수직항력은 내가 밀릴 방향은 요쪽이, 요거보다는 요쪽에 유사하네. 그래서 양력 이쪽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머리 좁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을 때 공기가 오는 것일 때 이거 맞는 부분이 우리가 머리 쪽이라고 할 건데, 머리와 꼬리가 있을 때 이게 머리와 꼬리는 장축이 공기의 흐름 방향과 나란하면은, 나란해서 이렇게 얍실하게 이렇게 생겼으면은 공기가 아주 부드럽게 쓱 하고 지나가면서 뭐 얇고 그러니까 특별히 항력 양력 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장축과 공기의 흐름을 일치시켜 놓은 다음에 문제 상황이 되려면, 문제 상황의 기울기를 가지려면 머리가 위로 올려지면서 돌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그래야 요 상태 기울기 만들 수 있으니까 머리가 위로 틀어졌네, 그러니까 양력은 위쪽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요령을 제안을 할 수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력과 양력은 서로 수직인 방향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자세각이 안각이며 공격각이다, 똑같은 각도 의미가 생길 그런 상황으로 문제가 제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양력 효율수 앞에 나왔던 식들 뭐 그래요 라고 하는 거, 항력에 대한 양력, 항력 분의 양력, 그걸 양력 효율직수라고 해서 단위는 없다, 단위는 없고 방향도 없고요, 스칼라량이고. 그래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비행기 시간이 증가하는 뭐 이런데 양력 표준치가 크면 더 비행을 오래 높이까지 가면서 오래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항력이 작으니까 앞으로도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최대 투사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정한 공격각을 만들어냈을 때 그 비율이 최대가 돼서 효율적인 던지기, 투기 투창, 투포환 같은 것들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록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공식의 내용을 그대로 말로 풀어서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본 정도 하시고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양력표준수 문제에서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단순 용어 문제가 최근에 그래도 한 문제씩은 그냥 기본 용어 중에서도 뭐 이동거리 하는 거 물어본다든지 하는 걸로 가끔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우리 비행기 날개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죠. 사람이나 뭐 물체 운동에 대해서 스포츠 운동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 얘기하니까 뭐 이런 거는 생략했고 우리 교재에서도 뺐습니다. 전에 있었는데 224쪽에 자, 각각의 경우에 양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항력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항력은 존재하는데 양력은 없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원반 던지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반 던지기 했는데 던진 원반이 아까 문제랑 똑같네요. 지금 그 보니까 공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처럼 되니까 원반을 던졌는데 원반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쭉 날아가서 지금 순간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다고 한다면 원반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휙 던졌는데 삥 날아가다가 하다가 우씨 이렇게 날아갑니다. 원반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원반 날아가다가 좀 비틀어져가지고 날아가는데 이렇게 된 상태로 날아가는 모습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바람을 무시했거나 바람이 부는 것까지 고려한 상태에서의 원반, 물체에 대한 유체, 공기의 흐름, 이동 방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왼쪽 첫 번째 거 항력 방향 어느 방향? 아까 전에 설명하면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항력 방향은 오른쪽. 나를 정직한 내가 공기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공기가 이렇게 거꾸로 오는 거니까 상대적인 그 공기의 흐름 방향 오른쪽. 내 모양이 어떻게 됐든 말든 항력 방향은 언제나 그 방향 해가지고 항력 방향 확정이 다 됐습니다. 그랬을 때 요 순간 양력 방향은 어느 방향? 양력 방향은 여기에서 그 기울어진 상태 보면서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와서 아랫면에 맞으니까 그래서 나는 띄우는 방향, 항력의 수직 방향 아래 위 중에서 위쪽 방향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다. 또는 나머지 두 가지 방법으로 봐도 따져보시면 되고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다? 요 경우에는 내가 공을 이제 원반 던졌는데 원반이 날아가다가 이런 방향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은 이렇게 부는 바람에 이쪽 면에 공기가 와서 부딪힌다면은 얘는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내가 양력을 받겠다 해서 말만 양력, 이름만 양력이지 띄우는 힘이 아니라 나를 누르는 떨어뜨리는 힘으로 작용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고요. 이거 뭐지? 이 위쪽에서 상방 양력, 아래쪽으로 현대장에서 하방 양력이라고 불렀고요. 자, 이런 경우 볼게요. 이때는 우리가 이런 양력을 따질 물체는 이게 얇게 생겨가지고 요 윗면 아랫면 같은 널찍한 의미 있는 면이 있고 이건 좀 무시해도 되지 않죠. 좁은 면은 거의 무시해도 되는 면으로 이런 식의 물체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날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정면으로 공기를 받았을 때 밀리는 건 맞는데 이런 바람의 공기에 의해서는 띄워질까 떨어질까라는 것에서 판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판단하기 힘든 게 그냥 뭐 양력 안 받아라고 하는 게 되면 되겠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항력 이쪽인데 양력 위 아니면 아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수직 항력 형식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매끄럽게 설명이 되긴 합니다. 지금 현재 물체에서 바람, 공기를 맞는 면, 요쪽 면, 요건 안 받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체와 공기가 요 면에서 접촉하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럼 물체가 받을 수직 항력과 마찰력 이런 거 일단 떠올린 것 중에 수직 항력이 그 면에 대해 수직으로 내가 밀리는 방향 그랬더니 이거는 이거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하고 그래도 유사하다, 비슷한 방향이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어려운 딱 가운데 방향이다 보니까 못하겠다, 양력 없는 걸로 치자라고 판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양력을 받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항력만 받는 상황이다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항력만 받고 양력은 받지 않는 상황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양력은 받는데 항력은 안 받는 상황은 생각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아직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항력은 있는데 양력은 안 받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건 저는 못 만들었고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 원반이 이런 원리를 설명을 했고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말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을 때 항력을 받으면서 양력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다 공기가 원반에 가는 항력, 공기가 원반에 가는 양력이기 때문에 현재 공기가 원반에 가는 아무튼 힘은 뭐가 되겠느냐? 항력하고 양력의 전체 알짜 힘, 항력과 양력의 합력을 얘기하면 여기 합성력이라고 써있는데 항력과 양력 이 둘 다 공기가 물체에 가는 거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아무튼 공기가 가는 전체 소위 공기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방향 얼마 정도 되겠니 하면은 항력부하고 양력부에서 쫙 해가지고 이거요라고 소위 공기저항이라고 부르는 게 이런 정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양력이 없으니까 항력만 작용한다. 이게 공기저항이에요 하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항력, 양력 했을 때 결국에 공기저항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공기가 가는 알짜 힘, 공기가 가는 합력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겠어요 라고 이렇게 나누어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도 또한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이거 가지고 얘기할게요. 상대적으로 이 원단의 수직 방향에 대해서 좌우 방향 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공기 압력이 더 클까요? 요 근처의 공기 중에 요 좌우로 보면서 때는 어느 위치가 압력이 더 공기 압력이 클까요? 왼쪽이요 그럼 되고 이거 좌우 방향으로 따졌을 때는 요 항력이 발생할 요쪽에서 요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압력이 크고 작겠다 하면 되는 거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는 상하 위아래 방향 요 물체를 가르는 방향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아래 공기 윗 공기 중에서는 아래 위 어디가 압력이 더 클까요? 그러면은 어디가 압력이 더 큰 공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압력이 더 커요. 여기 압력이 작아요. 그렇습니다. 항력이 항력이 그듯이 양력도 왜 저쪽으로 작용하냐?
그 좌우 방향 기준으로는 압력이 크다 작다. 근데 그에 대한 수직 방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래 위 중에는 이쪽이 압력이 크고 이쪽이 압력이 작으니까 압력이 작은 데서 상대적으로 큰 데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그 힘이 양력이었다라고 해서 항력하고 그 물리적인 발생 원인은 압력 차이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로 똑같은 원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전체적으로 이쪽 압력이 이쪽 압력보다 더 커요라고 하려고 하면 또 비스듬한 방향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공기의 흐름 방향, 상대 속도 방향 또한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양력 역시 공기, 주변 공기의 압력 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게 된다 하겠어요. 자, 그래서 항력과 양력 친구들 한꺼번에 이렇게 나온 거 같습니다. 예시 좀 나오고 있어요. 예시 앞에서도 좀 여기 간단하게 그리면서 얘기했는데 스키 점프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던 예제 그림이죠. 스키 점프하는데 선수가 그 경사로에서 쭉 내려오다가 점프를 해서 충분히 날아가서 이제 순간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비스듬히 가기도 하다가 순간적으로 최고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는 동안에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선수에 대한 공기의 흐름 방향은 완전히 왼쪽 방향이 돼서 지표면에 대한 선수의 장축, 자세각이나 뭐 그냥 자세각이나 공기의 흐름이 어쩌니 현재 속도의 방향이 어쩌니 하는 것들, 공격각이나 뭐 안각이나 똑같은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거면서 스키는 무시하고 여기 각도 좀 다르니까 스키는 무시하고 사람 기준으로 이 각도 써야 돼, 이 각도 써야 돼 하는 것 중에는 기울기가 다르니까 사람 기준으로 봅시다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그만큼 공격각, 안각, 자세각 똑같은 수치값으로 나올 것이고 이렇게 돼서 바람은 상대적으로 화살표 방향 왼쪽으로 흐를 때 항력 방향은 어디? 지금 표시한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선수에 대한 상대적인 공기 흐름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그 방향 그대로 이쪽 방향이 항력, 양력 방향은 어디? 이렇게 그렸는데 다른 이렇게 아무래도 좀 띄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양력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그 스키 점프에서 스키를 신고 이걸 또 V자국이 잘 벌리고 이런 요령도 있긴 하지만 항력과 양력 계산할 때는 스키는 무시하고 그래도 사람 자체가 받는 공기에서 공기에 부딪힘을 생각을 했는데 자, 수상 스키 하고 있습니다. 뭐 웨이크보드 비슷하게도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요 비스듬한 입체적인 모양에서 오히려 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수상 스키를 하는데 이렇게 좀 엉거주춤 할 수도 있는 자세로 스키를 신고 스키를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보트에 이제 손 잡고 보트에 끌려서 가자 그럴 때 여기 물에 떠서 가게 되죠. 보트 이렇게 있을 때 나는 끌려가는데 됐고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주요 사람이긴 한데 대충만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수상 스키 위에 서서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이면서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 바람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안 분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람이 공기와 접촉해 있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항력 양력도 있지만 스키의 일부분이 물이라는 유체에 잠겨 있어서 물과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수상 스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 게 물과 위에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물이라는 유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스키에 대해서는 물이 공기보다 밀도가 1000배는 더 큰 물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지금은 스키가 물 때문에 받는 항력과 양력 받는 방향을 찾는 겁니다. 항력은 어느 방향? 당연히 요 상대적으로 물이 이렇게 뒤로 지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양력은 어느 방향? 그래서 요거 보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력 물이 와서 튕겨 나가는 게 이쪽이니까 이쪽이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양력이 이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양력이 대단히 크면 뭐 사람이 원래는 물에서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 되는데 사람을 띄우고 있을 정도로 수상스키에서 배에 끌려갈 때 이 사람이 물에 떠있다는 거는 배가 끌어올리는 큰 힘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를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만 시키는 거, 수평 방향 진행만 시키는 거고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는 거는 수상스키의 스키 부분이 물 때문에 받는 양력 때문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스키 점프라든지 뭐 이런 거 스키 점프에 대한 설명이 쭉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양력 방향은 이제 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유체가 공기와 물은 그 밀도차가 1000배 이상 나기 때문에 항력이나 양력 계산할 때 FL은 FT는 뭐뭐 곱한 것 중에 밀도 있었습니다. 밀도로가 곱한 거 있었는데 그래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수상스키 같은 경우에 공기에 의한 요 위에 몸체가 받는 항양력보다는 물속에 잠긴 이 부분이 받는 항력 양력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야지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관련해서 스키 점프에 대해서도 이게 따지고 들면은 스키 점프 관련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한 상황에서든 이유 상황 국면별로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는 재작년 워크북인가? 예, 넣었다가 욕만 먹고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어려운 문제 보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뜯어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 한꺼번에 점검하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어려우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지저분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안 쓰고 있어요. 종합 문제로 푸는 걸로는 괜찮은데 뭐 어렵다 느껴지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웠습니다. 그래서 스키 점프의 비행 중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 기출 문제도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있었고요. 자, 항력, 양력, 물에 의한 항력, 양력을 구하는 것 중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그림입니다. 이게 그 대학 운동역학 교재 이런 데서도 언급도 되고 그러는 그 수영에 관한 모습인데 이 상황에서 항력, 양력 찾는 게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는데요. 자, 둘이 약간 달라요. 자, 물에 떠서 사람이 물에 떠서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자유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형하고 있는데 현재 순간 팔만 봅시다. 나머지 물장구 치는 거, 호흡하는 거 됐고요. 여기 상완이 있고 상완이 있고 전환이 요 정도 되고 전환에 이어서 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전환하고 손은 그냥 전체적으로 납작한 물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현재 헤엄을 칠 때 손만 볼 거예요. 손만 볼 겁니다. 손과 팔 전환만 볼 거예요. 상완도 안 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팔 동작 자세에 의해서 사람 입장에서 보는데 팔 부분에만, 그것도 어차피 내가 봐도 되니까 팔 또는 손 부분이 받을 항력이나 양력 방향을 따져보세요 그랬습니다. 항력이나 양력 방향을 찾아보자 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상한 화살표도 하나 계시고 그리고 여기 각도 나와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 나온 화살표는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딱 매칭이 안 되긴 하는데 손이나 팔의 순간선 속도 방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림이 조금 보기 안 좋아서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상완하고 전환 사이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각도를 가지고 있다. 헤엄을 치는데 헤엄을 작용하는데 물속에 넣은 손을
주관절 쭉 펴고 쭉 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를 중간에 더 펴는 동작을 어쩌고 하고 손도 어떻게 구부리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견관절 중심으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자. 지금 이 설명이 교재나 이런 데서 잘 안 나오는데 견관절 중심으로 돌린다고 하자. 견관절 중심으로 한다고 하자. 뭐 여기 상완이 있고 전완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상태로 있을 때 전체 팔을 견관절 중심으로 이렇게 돌릴 겁니다.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양으로 생긴 팔이 견관절 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할 때다가 주관절 축으로 해서 전완만 이렇게 펴진다면은 왼손축이죠. 왼손축에 대해서 접선 방향 하면은 손이 이쪽 방향 움직인다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선속도 방향 저쪽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양 그대로 견관절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하고 있다면은 여길 축으로 하면서 돌아가는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지금 순간 선속도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림 어렵네. 해가지고 특히 손과 전화는 이쪽 방향으로 현재 순간 선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수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됐고 그냥 이 회전에 의해서만 물은 정지해 있고 사람이 아직은 빠른 속도로 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물은 정지해 있다고 치자. 물이라는 위치는 정지해 있다고 치면은 손과 전환이라는 물체 납작하고 길쭉하고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다들 항력은 어느 방향 이렇게 생긴 물체가 그 물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팔 전환이나 손에 대해서 물은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항력 방향. 양력 방향은 어디냐? 그런 항력 방향의 수직 접촉 이쪽 둘 중에 하나. 그럴 때 물이 이렇게 오고 있다면은 이 전환과 손에 대해서 물을 얻어맞는 부분, 물이 충돌하는 부분은 이쪽 면, 여기 아니라 이쪽 면. 자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튕겨 나간다면 그것의 반대 방향은 이거보다는 이쪽이 수직으로서 이쪽이 양력 방향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또는 자 지금 기왕에 전환과 손만 생각할 때에는 다시 상완이나 몸통을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물체. 그 수직축 또는 장축이 이렇게 생긴 물체라고 했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온다면은 장축과 이 납작한 물체가 전환과 손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오는 물이 이동하는 물에 방향을 일치시키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오는 물에 대해서 여기가 머리가 되겠네요. 이런 모양으로 비틀려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전환과 손 이런 모양 되네. 이렇게 생겼던 게 머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돌면서 내 꼬리는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라고 그러면은 그쪽 방향, 양력 방향, 항력 방향이 수직인 것 중에 요거 하나 찾는 거. 이런 거 한번 또 써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에 의해서 팔이 전환과 손이 받는 힘은 항력하고 양력이 있다. 그거 어차피 다 물이 주는 거잖아. 그럼 물이 팔에 가는 물의 저항은 어떻게 되니? 그랬을 때는 요거 합성하면 되지요 해가지고 요런 방향 나오겠네 하겠습니다. 양력이 그 방향에서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합성된 경우는 좀 이렇게 요런 방향 되고 양력이 작고 항력이 크기로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합성된 힘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절묘하게 크기가 잘 맞아가지고 무조건 그래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양력이 이런 방향인데 적당한 크기, 그에 대한 수직인 항력은 이런 방향 적당한 크기라서 합성을 해봤더니 물에 의해서 받는 팔 젖기에 의해서 내가 받는 힘이 정확하게 나아가려는 방향, 헤엄쳐서 나아가려는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잘해서 지금 자세를 취하고 동작을 하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화살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라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이라는 거 주관적 구분인 채로 견관적 이거 유지하면서 견관적 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 선속도 방향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자유형을 하는데 물을 이렇게 뒤로 보낼 때 밑에서 보면 자유한 사람 밑에서 올려다 보면은 나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런데 팔이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억지로 이렇게 한 거 아니고 헤엄치다 보면은 팔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밑에서 올려다 본 모습이다. 왼손이네요. 이렇게 된 상황이다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그 왼손 같은 경우에 자유형 하다 보면 쭉 가면 내 몸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앞으로 뻗은 다음에 내 정면 쪽으로 뻗은 다음에 손이 이쯤 갔을 때는 이제 팔 뒤로 빼야 되니까 이렇게 밖으로 밀려나죠. 이러면 안 되니까 쭉 가다가 밀려나느라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손이 앞으로 갔다가 쭉 내렸다가 이렇게 밖으로 빼는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이라서 이 순간 내가 이 손 자체 지금 손만 보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쭉 내리다가 이렇게 빠져나갈 상황이다 해가지고 손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치면은 요 손만 생각을 하면은 이 손에 대해서 잘 안 보니까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손도 납작한 뭐 아주 항력바퀴, 항력바퀴 다 좋은 물체죠. 그랬을 때 손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다. 몸에서 빠져나가서 빼기 위해서 중심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속도 상황이다 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순간 팔 말고 딴 데 말고 손이 받는 물에 의한 항력과 양력 방향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항력 방향은 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손의 움직임 반대 방향으로 손의 움직임 반대 방향으로 항력 작용한다. 손이 이렇게 가면 사실 물은 이쪽으로 오는 거나 라고 선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항력 방향이다 라는 거고 양력 방향은 그에 대한 수직 방향 이쪽 아니면 저쪽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손 아주 모형화했을 때 손은 물이 이렇게 와서 손 바닥에 부딪히게 되니까 물이 튕겨나간다 내지는 이렇게 생긴 거에 이렇게 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손에 받는 양력 방향은 왠지 이쪽일 것 같다. 직관적으로 선택해도 되고요. 해가지고 양력은 이쪽 방향이다. 그랬을 때 내가 받는 항력과 양력 둘 다 물로부터 받는 거니까 그거 합성해 봤더니 전체 물에 의해서 받는 힘은 그 크기도 절묘하게 잘 된다면은 이쪽 방향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쪽 방향이면 사람이 밑에서 올려다본 수영한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인데 아주 효과적인 손동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수영 동작에서 물속에서는 전환과 손 견관절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는 상황이 되겠고 여기서는 적당한 손 자세를 통해서 손 이렇게 빠져나갈 때 배 밑에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다음 동작하기 전까지 요 순간에 대해서 항양력 방향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한 것에 수영할 때 자유형에서는 손이 물을 비는 반작용에 의해서 신체가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랬을 때 어쩌고저쩌고 중심에서
안쪽에서 당긴 후 바깥쪽으로 물을 빈다. 그죠? 예, 중심선에서 당긴 후 바깥으로 물을 비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항력 추진을 사용하는데 양력도 잘 쓰면은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들. 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력과 양력을 복합적으로 잘 사용해 달라. 뭐 그러기 위한 방안들 한번 확인해보는 문제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그누스 힘 하나만 하면은 이쪽에서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마그누스 힘은 일종의 양력이에요. 양력의 일종인데 앞에서 그러니까 항력은 공이든 회전을 하든 말든 납작하든 말든 물체에 대한 상대적인 공기나 물의 흐름 방향 그대로 상대속도 계산한 방향으로 따지면 되는데 양력은 앞에서 공부한 양력이라고 하면서 크게 보면서도 예시를 든 거는 납작한 물체입니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생겨서 뭐 잘 모를 거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아예 납작하다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동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양력을 판단하기 힘들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동그랗게 생긴 공이 야구공, 농구공, 골프공 뭐가 됐든 단순하게 이게 날아가느라고 공기가 이렇게 날아온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날아온다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오기 때문에 항력은 왼쪽으로 받을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양력은 어느 쪽으로 받을까 그랬을 때 이쪽인가 저쪽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날아오는 공기에 대해서 양력 방향 따져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직관적으로 뭔가 잘 안 떠올라요. 아 내가 좀 머리가 나쁜가? 직관적으로 모르겠네. 넘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올 때 공기가 충돌하는 면이 어딘가 그랬더니 여기 충돌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충돌하니까 공기가 어떻게 튀어나갈까 튕겨나갈까 봤더니 이렇게 튀어나가겠네 했는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튀어나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튀어나갈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쪽 튀어나가니까 그러면은 반대방 이쪽. 여기서는 이렇게 튀어나갈 것 같으니까 반대방향 이쪽. 이걸로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바람을 맞는 면이 있을 때 동그라미 바람 맞는 머리가 어떻게 회전을 해야 현대 상황이 되냐 회전하긴 뭐래 뭐 회전해도 똑같은데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 다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방식으로는 양력이 구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공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양력을 안 받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력을 안 받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그 흐름과 공의 모양 때문에 양력을 받진 않아요. 그러는데 공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양력을 받기 시작한다. 그때 받는 양력을 특히 마그누스 힘이라고 한다. 마그누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매그너스라고 읽기도 하고요. 뭐 외국어니까 반대로 불렀대요. 발음은 어차피 틀릴 거니까. 자, 매그너스 힘, 마그누스 힘은 어떻게 구하느냐? 식을 써놓고 여기 그대로 유체 밀도나 각속도 오메가라는데 공의 반지름 R, 공의 속도 V 이것도 유체에 대한 공에 대한 유체 속도, 상대 속도겠습니다. 공의 단면적 A 뭐 이런 것들 쭉 상수값 잘 써보자 하면서 이게 말로 풀어놓은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 속도가 물체에 대한 유체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면적 중요한데 유체 밀도가 크면 클수록 마그누스 효과도 커진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항력, 양력에서 다 통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거는 뭐 크기는 뭐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크면은 좋겠지 하는데 각속도 오메가가 들어갑니다. 이 물체의 공 자체에 회전 각속도 오메가 값이 들어가서 빠르게 회전할수록 마그누스 힘 효과로서는 많이 받고 다 좋은데 각속도가 제로면 뭐 회전하지 않으면 마그누스 힘 안 받고 모양상 일반적인 양력도 받지 않는다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유체가 회전하면 그러면 어째 가지고 양력과 같은 힘을 받는다. 그러면 이것도 항력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 받게 되는 거라서 일종의 양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을 하면 받을 힘이 이제 양력이라고 마그누스 힘이라고 해야지 되겠는데 유체가 공기일 때보다 물일 때 효과가 크다. 왜? 밀도가 더 크니까 유체가 물체에 대해서 더 빠르게 상대 속도가 크게 지나갈 때 기본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 물체가 커도 공이 커도 되는데 근데 회전을 빠르게 할수록 각속도가 클수록 그 효과는 더더 크다라고 하자. 이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봤습니다. 여기 공이에요. 동그랗게 생긴 공이에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양력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자 어쨌든 진행을 왼쪽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기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건 잊어버려도 되죠. 공이 정제 있다는 전제하에 유체가 흘러오고 있는 방향 그쪽이니까 그러면 됐고 항력은 어느 방향으로 받아요? 공급대 항력은 그 방향 그대로 항력했습니다. 항력에 대해 수직 방향 이거의 수직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양력을 받는데 동그랗게 생긴 친구들은 양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판단하던 건 할 수 없어. 하지만 이게 회전을 한다면 그 모양 형태에 의한 양력 말고 마그누스 힘이라고 하는 양력은 받을 수 있어요. 역시 항력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항력의 수직인 방향 둘 중에 하나로. 자 그런데 거기서 회전이 필요한데 크기는 됐고 지금 이게 회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자. 반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 얘하고 얘 중에 어느 방향 위아래 중에서 어느 방향이 마그누스 힘 방향인가라는 걸 할 때 판단하는 게 되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양력 판단 방법 중에 세 번째 걸 쓸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공이 바람을 정통으로 맞는 위치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는 꼬리라고 할 수 있죠. 이 순간. 그래가지고 공이 바람을 정통으로 비스듬하게 맞는 부분이나 이렇게 스쳐가는 부분 뒤에 숨어있는 부분 말고 공에 바람을 정통으로 맞는 부분이 있다 치고 공 어느 쪽으로 회전한다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맞았어. 그런데 순간적으로 지금 당장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이 위치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래서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다. 이게 마그누스 힘 방향. 일종의 양력인데요 하는 거를 이렇게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 안 했지만 항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마그누스 양력은 아래쪽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거꾸로 갑니다. 결과를 요령으로 찾아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지금 해볼 건데 자 여기서도 또 해봅니다. 공의 가운데 기준 왼쪽 오른쪽 부근의 공기는 여기 있는 공기 오른쪽 여기 있는 공기 앞뒤 또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어디에 압력이 더 크겠어요? 여기 그거는 항력 보니까 압력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힘을 받겠지. 그거 항력 기준을 이렇게 일단 잘라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 압력이 작다 여기 압력이 크다. 그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고요. 자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공 주변을 가로로 잘라봤을 때 아래 있는 공기 위에 있는 공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접한 아래 공기 윗 공기 중에서 압력이 큰 지점은 어디? 둘 중에는 윗 공기가 압력이 크고 여기가 압력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상하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항력 얘기 아니라 양력 얘기하는 거. 마그누스 힘으로써 여기가 압력이 크고 여기가 압력이 작으니까 마그누스 힘 양력이 이렇게 아래로 작용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니까 원래는 진행하는 공에 밀려난 공기 회전에 의해서 또 영향받기 때문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기 공기는 압력이 커지고 여기 공기는 압력이 작아진다. 그래서 마그누스 힘은 아래로 가진다. 이게 맞는 건데 그거는 생각하기 자체가 힘드니까 공기가 오네. 여기가 정통 맞네. 다시 방향 회전 아래네. 마그누스 힘 한 다음에 압력이 여기가 컸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압력 차이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마그누스 힘은 회전하는 물체가 납작한 애가 회전하면 그거는 또 마그누스 힘 계산하는 게 이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회전하는 공과 같이 둥근 물체가 햇빛 중에서 기능하는 동안에 회전 방향에 대해서 회전으로 인해서 그 양력, 회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력을 마그누스 효과에 의해서 마그누스 힘을 받는다라고 하자. 원리적인 설명으로는 이런 힘을 받고 있는 상황, 마그누스 효과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회전하면 힘을 이렇게 진행방 수직으로 받아 마그누스 효과. 그 힘 자체는 내가 받는 공격의 힘 자체는 마그누스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그누스 힘이 발생하는 물리적인 아주 상세한 원리를 베르누이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압력차가 왜 발생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왜 여기 압력이 크고 회전 때문에 여기 압력이 크고 회전 때문에 여기 압력이 작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는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베르누이 공식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인접한 원래는 함께 있었던 유체, 공 때문에 이렇게 갈라진 유체의 경우에는 뭐 프레셔 P 플러스 2분의 1 로브 제곱 더하기 로즈 H 값이 일정하다라고 놓으면서 공처럼 이렇게 큰 의미 없는 크기를 가진 애들은 요 로즈 H 텀은 생략하고 요게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과 속도가 반비례. 이게 크면 얘가 작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하는데 뭐 공식은 뭐 그러려니 하고요. 넘어가기 좀 찝찝긴 한데 베르누이 원리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압력이 큰 데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속도가 느리고 압력이 작을 곳에서 결과론이긴 한데 작을 곳에서 공기가 지나가는 속도는 빠르다. 뭐 이게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한 공기가 공을 지나가는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깊은 얘기고 우리 그 시험에 나올 수준은 일단 당연히 나왔었고 또 나와도 뭐 상관없는 거는 마그누스 힘의 방향 판단하는 거. 마그누스 힘 방향 판단하려면은 그 상대 속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항력 방향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수직 방향이면서 회전에 따른 양력 방향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2023학년도였나 이게 3학년도냐 2학년도냐 아무튼 그때 배구공 이렇게 날아가면서 회전하는 문제 그런 거에서 단순하게 그냥 양력 방향 몇시 방향 이런 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기의 상대 속도 방향, 회전 방향 구현해서 이거 구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구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마그누스 힘 발생 방향을 가지고 공기의 압력은 어디가 크냐 작냐는 물어볼 수 있다. 그렇으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압력이 커요. 그러니까 압력이 작은 대로 마그누스 힘 작용이요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물체가 항력을 받고 마그누스 힘이라는 양력을 받으면은 결국에 지금 받고 있는 그 공기에 의한 힘은 합력은 이런 방향에 이 정도 크겠네요 라는 걸 정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합력이 있게 되니까 모든 방향 따졌을 때는 요 방향에 수직인 가상의 선으로부터 여기 압력보다 크다, 작다, R자로 여기가 압력이 크고 여기가 압력이 제일 작은 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압력차, 주변의 압력차까지도 어디가 크다, 작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는 거. 근데 시험에 조금 나오기 힘든 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그누스 힘 방향을 확인을 했다면 요 위쪽 공기, 아래쪽 공기 중에는 어느 공기가 속도가 더 빠르냐, 느리냐 또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원리적인 베르누이 원리, 요 용어는 알아야 되는데 베르누이 원리, 베르누이 법칙에 따르면 마그누스 힘이 이런 식으로 생성됐을 때 상대적으로 위쪽 공기, 아래쪽 공기 중에서 공에 대한 상대 속도는 어느 위치가 더 빠르냐, 크냐, 여기 아래로 이렇게 특정 공기의 압력과 속도에 대해서 압력 더하기 2분의 1로 밀도 V 제곱한 값이 전체가 위나 아래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요렇게 계산한 값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압력, 속도 더한 제곱이지만 뭐뭐해서 더한 값이 여기서 같아야 되는 압력이 크면 속도가 느리다, 압력이 작으니까 속도는 크다라고 하는 걸로 요 부분까지는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마그누스 힘 방향 결정하는 거하고 압력 표현까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제 알았으니까 교재에도 나오는 몇 가지 예시 보면 되겠습니다. 뭐 탑스핀이라고 그러긴 했는데 공이 뭐 야구는 뭐 상관없죠.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왼쪽으로 날아가요. 그런 진행 방향은 중요한데 진행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됐고 이제 지울 거고요. 공에 대한 공기의 상대 속도 방향 가만히 있는 그 공기에 대해서 공이 왼쪽으로 가면 다시 공에 대해서는 공기가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 요거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항력 방향은 아무 생각 없이 공에 대한 공기 바람의 속도 방향, 항력 방향. 항력 일단 있어야 양력이든 마그누스 힘 형태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력의 수직 위쪽 아니면 아래쪽 이런 방향으로 양력 또는 마그누스 힘이 작용하겠네 그랬을 때 동그랗게 생겨서 일반적인 바람 와가지고 하는 양력은 판단하기 힘드네. 근데 회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그누스 힘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그누스 힘 어느 방향? 여기에서 위 아니면 아래요. 여기서 공이 바람을 정통으로 맞는 머리를 찾아준 다음에 그게 요런데 찾으면 안 돼요. 여기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회전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아랫방향이라고 요령껏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반대 상황이죠. 공이 날아간다. 상대적으로 바람이 오른쪽으로 분다. 이때도 항력은 오른쪽 방향. 그러는데 회전은 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건 이제 백스핀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여기 정통으로 공 맞는 부분, 바람 맞는 부분이 회전하다 보니까 위로 가는 거다. 마그누스 힘 방향. 합력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뭐 잘 나오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마그누스 힘 방향 찾는 방식이다. 그게 이제 뭐 이래 해가지고 너클볼 엿전이 뭐 라이징 패스트볼 엿전이 커브볼 가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커브볼 엿전이 하는 것들을 만드는 요령이 다 이런 회전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하겠죠. 다 예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좀 입체적인 그림으로 나왔습니다. 프리킥을 차는데 여기에 볼을 넣어야 되는데 수비수 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볼을 넣기 위해서 수비수를 직선으로 차는 공은 수비수를 맞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소위 이렇게 뭐 바나나 킥이라고도 불렀었던 수비수들을
피해서는 볼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피해서 가긴 하지만 이렇게 휘어서 볼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 위에서 내려다보면 공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휘어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 순간을 보면은 공이 가다가 이런 지점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있을 때 항력은 이쪽으로 받을 거예요. 항력은 이쪽으로 갔는데 지금 거꾸로죠. 이 순간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지나고 있더라도 그대로 가면 역시 볼로 연결되지 않아요. 네, 일단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공기는 반대 방향으로 니까 항력은 이쪽 방향으로 하나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양력은 이쪽 아니면 반대쪽 항력 방향 수직 둘 중에서 하나로 결정이 될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마그누스 힘이 형성될 수 있다고 치면은 내가 원하는 이 순간 마그누스 힘 양력 방향은 그림상 위아래 위에서 내려가서 좌우 방향인데 그림상 위아래 어디? 위쪽 방향이죠. 자, 이 항력은 공의 속도를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근데 이 반대쪽으로 작용한 양력 또는 마그누스 힘은 공을 자꾸 밖으로 휘게 할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공이 이렇게 휘어 들어가게 하고 싶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휘어 들어가게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얘가 받아야 될 양력 또는 마그누스 힘의 방향이 이쪽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요. 그러면 지금 어땠냐면 공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런 공기를 맞이할 정통으로 맞을 부분은 공의 이 표면 이 부분이었었다. 근데 공은 시계 반시계 방향 둘 중에 하나로 회전을 내가 시킬 수는 있다. 근데 그 결과 마그누스 힘이 그림에서 보는 방향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애초에 회전을 어떻게 시켰어야 되겠느냐. 그림상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에서 공을 맞을 부분이 이렇게 회전함으로써 바람을 맞을 부분에 공표면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마그누스 힘이 여기였겠구나. 공에 대한 바람의 상대 속도 방향 맞이하는 부분 원하는 마그누스 힘 이쪽이나 저쪽 둘 중에 하나 요거 하면은 애초에 공 찰 때 소위 이런 상황에서 오른발로 공을 찼을 때는 오른발 인프론트로 공의 오른쪽 방향을 때려서 여기 나오죠. 반시계 방향 회전을 줬었어야 이런 회전이 가능했었다. 뭐 왼발잡이였으면 공의 오른쪽을 아웃프론트로 찰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동작을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킥을 차는 요령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참 이렇게 휘던데요 라는 거 경험상 알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선수가 단 회전 방향으로 휘어지게 된다. 이런 거를 실전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더 봅시다. 예시. 자, 야구공을 던졌는데 그냥 공을 수평으로 처음에 던졌다 또는 회전을 하더라도 공기의 영향을 무시한다. 공기의 영향을 무시하면 항력부터 양력 마그누스 같은 것도 아예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뭐 공기의 영향을 무시하거나 그 회전을 안 했을 때에는 공을 수평 던지면 앞에서 얘기했던 투사체 포물선 운동 경로 점점 아래로만 빨라지면서 수평 속도는 유지되지만 아래로 빨라지면서 이런 지점까지 낙하할 수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공기에 의한 힘 효과를 받으면서 회전을 줘서 마그누스 힘까지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본은 중력받기 때문에 이런 포물선 운동, 투사체 포물선 운동 유사하게 날아갈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공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일단은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중력을 받아서 포물선 유사하게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쯤 왔을 때는 먼저 항력은 현재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따로 불지 않다 그러면은 마그누스 힘은 자, 항력 방향의 수직 두 개 중에서 공이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하고 있으면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거 마그누스 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 좀 많이 가서 한 이쯤 많이 내려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항력 방향은 여기 이렇게 마그누스 힘 또는 양력 방향은 그의 수직인 방향 둘 중에 회전을 하게 되면 여차저차하면 시계 방향 전하면 또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공기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 공이 받는 기본적으로 양력하려면 항력도 있어야 되니까 항력과 양력의 합력이 얘를 요렇게 해가지고 좀 속도를 늦추면서 또는 앞으로 진행을 못하게 하면서 좀 누르는 힘들도 작용하고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회전 없이 양력, 항력 아무것도 안 받을 때보다는 급하게 떨어져서 좀 수평보다 짧아진다. 자, 이번에 빨리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그누스 힘을 또 양력 관계 받을 텐데 한 여기쯤 왔을 때 중력을 받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은 일단은 유사하게 가야 되는데 여기쯤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항력 이쪽 방향, 마그누스 힘은 이쪽 방향으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한 여기쯤 여기 받아치고 오게 되면 항력 역시 이쪽 방향, 양력은 이쪽 방향으로 받습니다. 여기쯤 왔을 때 항력 이쪽으로 받고 양력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늦추는 선속도를 늦추는 영향을 주지만 중력만 받을 때보다는 마그누스 힘이 야 너 왜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려고 그래 좀 날아가세요. 완전 하늘은 아니지만 완전 연직 윗방향은 아니지만 좀 하늘로 좀 천천히 내려오시게 하는 힘들을 합력으로써 공기에 의한 중력이 아직 더하지 않았을 때 공기에서 받는 힘이 이렇게 이것도 역시 좀 늦추긴 하지만 그건 뭐 똑같지 뭐. 그런데 약간 띄어가지고 야 뭐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려고요. 좀 더 가. 좀 오랫동안 채공 시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 라고 해가지고 더 결국에 떨어지는 건 맞긴 한데 하늘로 날아가진 않는데 결국에 떨어지는 건 맞는데 좀 멀리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소위 이렇게 백스핀이 많이 걸린 야구에서 직구를 강하게 걸릴수록 라이징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예상 지점보다 상당히 마치 떠오른 것처럼 포수에게 도착을 한다. 타격자 위치가 이렇게 떠서 오는 것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소위 일반적인 포물선 경로 궤적보다 요거는 아래로 떨어지고 요거는 좀 더 위로 지나가게 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커브볼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는 페스트볼, 포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마그누스 힘 방향 결정하는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었는데 이 정도로 하면은 이쪽 것도 다 끝났네. 뒤에 문제 나오네요.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걸로 일단은 잠시 정리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 약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뒷부분 나머지 보겠습니다.